안녕하세요. 부모 자식 인연이 천륜이라지만 우리 부모에게는 저는 떼어내고 싶은 혹이었나 봅니다. 제가 부모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제 부모님은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싸운다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미움보다 무서운 무관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엔 여느 가정집처럼 같이 여행도 다니고 외식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다 차츰 집안 분위기는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거의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셨고 엄마도 보험 영업을 하셨는데 고객 만난다며 집안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제 앞에는 낡고 모서리가 다해진 일기장 한 권이 놓여 있습니다. 누렇게 변해버린 종이 냄새를 맡으면 그 시절의 찬 공기가 코끝을 스치는 것만 같아 가슴이 아릿해집니다. 오늘 그 시리고 아팠던 제 18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날은 기말고사 둘째 날이었어요. 수학 시험을 망쳐서 기분이 잔뜩 가라앉은 채 집으로 향했죠. 신발장 앞에는 커다란 이삿짐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식탁 위 하얀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너 왔니? 마침 잘 됐다. 너도 이제 알 건 알아야지. 엄마의 목소리엔 다정함이라곤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건 이혼 서류였어요. 두 분의 이름 옆에 찍힌 선명한 인감 도장. 그 빨간 도장 자국이 마치 제 심장에 구멍을 내는 것 같았어요. 애는 당신이 데려가. 내가 새로 시작하려는 집에 애까지 있으면 그쪽 부모님이 가만히 있겠어?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낼 테니까. 당신만 새 출발해? 나도 그 사람 집 들어가기로 했어. 그 집 애들이 둘이야. 우리 애까지 데려가면 나보고 식모 살라는 소리야 뭐야? 당신이 맡아. 방문 뒤에서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혼도 하기 전에 새 가정을 꾸릴 준비가 돼 있었던 것이었죠. 애라고 불린 그 존재가 바로 저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해서 낳았다는 딸이 이제는 서로에게 떠넘기려는 처치 곤란한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날 밤 두 분은 각자의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제게는 잠시만 친척 집에 가 있어라라는 말 한마디만 남긴 채요. 그때부터 제 떠돌이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엔 큰 댁으로, 그 다음엔 고모네로. 겉으로는 조카를 챙겨주는 척했지만 저는 눈치를 보느라 밥 한 그릇 제대로 비우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고모부의 한숨소리, 숙모의 날 선 불평들. 그 부모라는 인간들은 애를 어떻게 이렇게 방치해? 도대체 연락도 안 된다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존재 자체가 죄처럼 느껴졌죠. 결국 제가 선택한 건 가출이었습니다. 세상 천지에 나를 반기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절망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도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고독.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부모가 없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라는 사람 하나만 덩그러니 남겨진 거라는 사실을요. 더 이상 국어라는 삶을 살기 싫었거든요. 고등학교도 그만뒀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준 최소한의 돈과 아르바이트로 모은 푼돈을 합쳐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햇볕 한 줌 들지 않는 몇 평 안 되는 방이었지만 마음만은 방 평수보다 몇 배나 넓고 편했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가둔 고시원에서 제가 유일하게 빛을 찾은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낡은 컴퓨터 모니터 속이었습니다. 현실의 나는 버려진 아이였지만 그 안에서만큼은 내가 누구인지 설명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현실은 컵라면 한 그릇도 아까운 처지였지만 게임 속에서 저는 화려한 주인공이었어요. 그렇게 나는 매일 모니터 속으로 들어가고 빠져들었어요. 저는 편의점 조끼를 입고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을 고르고 있었어요. 기술도 없고 고등학교 졸업장조차 제때 따지 못한 저에게 세상은 그리 친절하지 않았거든요.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배야 물로 채우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나를 아는 척도 안 하는 세상의 무관심은 그건 정말 참기 힘들더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방 구석 유일하게 빛을 내는 모니터 앞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어느 추석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너무 시려서 정말 딱 한 번만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큰맘 먹고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가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그래도 명절인데 밥은 먹었냐고 물어봐 주시겠지. 그런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여보세요? 그래. 나중에 전화할게. 지금 우리 애들이랑 외식 중이거든. 응, 끊는다. 우리 애들.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아빠가 말하는 그 애들 속에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새 출발을 방해하는 불청객일 뿐이었죠. 뚝 끊긴 전화기를 들고 텅 빈 방 안을 보는데 눈물조차 안 나오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현실의 나를 지우기로 했습니다. 와, 엘라님 오셨다. 님 없어서 우리 아까 사냥 실패했잖아요. 역시 우리 길드의 에이스. 모니터 안에서는 모두가 저를 반겼습니다. 현실의 저는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 하나로 하루를 버텼지만 게임 속 제 캐릭터에게는 수천만 골드의 보석을 입혀줬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며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손목이 시리고 눈이 실핏줄로 벌겋게 충혈되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곳만이 유일하게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곳이었으니까요. 헝클어진 머리에 퀭한 눈, 며칠째 씻지 않아 푸석푸석한 모습. 그게 진짜 저였습니다. 비참했습니다. 게임 속에서는 영웅인데 현실로 돌아오면 월세 걱정에 알바 시간에 쫓기는 낙오자일 뿐이었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괴로워서 제 진심을 알아줄 사람 하나 없는 이 세상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게임 채팅창에 제 마지막 유언 같은 문장을 쳐넣었습니다. 그냥 다 끝내고 싶어요. 저 하나 사라져도 슬퍼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려던 찰나였습니다. 저기요, 엘라님. 혹시 지금 울고 계신가요? 그 한마디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본 적 없는 제 눈물을 모니터 건너편에 누군가가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남의 귓속말 한 줄에 저는 그만 키보드 위로 엎드려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이 남자는 왜 제게 말을 건 걸까요? 그리고 이 온라인 인연은 저를 빛으로 인도할까요? 아니면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게 될까요? 죽기 전에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싶다는 그 남자의 제안. 저는 고민 끝에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러 나가기로 했습니다. 낡은 외투를 걸치고 나간 약속 장소.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서본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됩니다. 그 지푸라기가 독초인지 나를 구해줄 튼튼한 밧줄인지 따질 겨를조차 없죠. 모니터 속 낯선 이의 한마디, 지금 울고 계신가요? 라는 그 짧은 문장이 제 가슴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고통이 들켰다는 수치심보다 누군가 내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안도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디 무심한 나무와 저는 게임 속 사냥보다 대화를 더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참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도 학교를 그만둔 이야기를 할 때도 그저 묵묵히 들어주기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제게 제안 하나를 건넸습니다. 엘라님, 죽기 전에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싶네요.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나면 마음이 좀 바뀔지도 모르잖아요. 그의 제안에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신문에 나오는 무서운 사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을 믿어도 될까? 나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제 현실은 그 공포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당장 내일 죽어도 아무도 모를 방 안에서 썩어가느니 차라리 밖으로 나가 누구라도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마지막 도박이었죠. 약속 장소로 나가기 전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유행이 한참 지난 낡은 외투, 편의점 알바로 거칠어진 손, 화장품 하나 없는 화장대 앞에서 저는 물로 세수만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초라한 제 모습이 부끄러워 발길을 돌리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발걸음은 이미 약속 장소인 어느 역 앞 광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멀리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험상궂은 남자가 나올까봐 아니면 나를 비웃을까봐 기둥 뒤에 숨어 있었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엘라님, 혹시 도착하셨나요? 저는 파란색 편의점 앞에서 흰색 쇼핑백을 들고 서 있습니다. 천천히 나오셔도 돼요. 고개를 들어보니 거기엔 제가 상상했던 무서운 남자가 없었습니다. 그저 인상 좋은 우리 동네 어딘가에서 흔히 마주칠 법한 평범한 남자가 서 있었죠. 투박한 외투에 낡은 구두를 신은 어딘지 모르게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발소리를 들었는지 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더군요. 아, 엘라님이시군요.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 보이시네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순간 제 긴장이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제 행색을 훑어보지도 왜 이런 곳에 나왔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춥지 않으냐며 자기가 들고 있던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었죠. 그 작은 캔 하나가 제 차가운 손바닥뿐만 아니라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까지 녹여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근처의 작은 국밥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2그릇이 식탁 위에 올랐죠. 일단 먹어요. 사람은 배가 든든해야 마음도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다 먹고 나서 이야기합시다. 숟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입 떠먹는 순간 잊고 살았던 사람의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부모님이 떠난 뒤로 누군가 저를 위해 차려준 남이 사주는 밥은 처음이었거든요.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휴지를 밀어주었습니다. 그 침묵이 100마디 위로보다 더 깊게 저를 울렸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그가 제게 건넨 첫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한마디가 제 억눌린 눈물을 폭발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그 한마디에 제 20대 내내 참아온 서러움이 터졌습니다. 식당 한복판에서 아이처럼 우는 저를 보며 그는 아주 특별한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살면서 가끔 둑이 터지듯 감정이 주체할 수 없이 밀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평소엔 강철처럼 단단하게 가로막고 있다가도 아주 작은 틈 하나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순간 말이죠. 국밥집의 뿌연 김 사이로 저를 바라보던 그 남자의 눈빛은 참 따뜻했습니다. 제가 밥을 다 비울 때까지 그는 자기 몫의 국밥은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 가만히 기다려 주었죠. 그러더니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위로를 건넸습니다. 엘라님, 아니,
본명이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참 고생 많았죠? 혼자서 그 어두운 방에서 얼마나 춥고 무서웠을까.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고생 많았다는 그 평범한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혀있던 날카로운 유리 파편들을 건드려 버렸습니다. 처음엔 입술을 깨물며 참아보려 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울면 안 된다고, 창피하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죠. 하지만 한 번 터진 눈물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텅 빈 집에서 이혼 서류를 마주했던 그날부터 새 가정을 꾸린 아빠의 차가운 전화 목소리를 들었던 날까지 10년 가까이 제 가슴 속에 썩어 문드러져 있던 서러움이 곡소리가 되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부모님도 나를 짐 취급했는데 얼굴도 모르는 당신이 왜 나를 불쌍해 하냐고요? 울어요. 괜찮으니까 실컷 울어요. 그동안 못 울어서 마음이 그렇게 병들었던 겁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부모가 당신을 놓았다고 해서 당신이 가치 없는 사람인 건 아닙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코끝이 찡하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고 있는 제게 그는 손수건 한 장을 건네며 빙그레 웃더군요. 이제 속이 좀 시원합니까? 자, 이제 울음 끝내고 약속 하나 합시다. 오늘부터 엘라는 죽고 진짜 당신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게임 속 마법사 말고 현실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진짜 사람으로요. 그날 그 남자는 제게 돈을 빌려주겠다거나 대단한 도움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저녁 퇴근길에 전화를 걸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밥은 뭐 먹었니? 힘든 일은 없었니? 물어봐주는 단 한 사람의 존재. 그게 제게는 수억 원의 돈보다 더 절실한 구원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해준 그 사람은 서영석이라고 했습니다. 국밥집에서의 첫 만남 이후 저희는 자석에 이끌리듯 가까워졌습니다. 갈 곳 없던 저는 그의 자취방으로 짐을 옮겼고 그렇게 저희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서로의 살을 맞대고 살며 알게 된 그의 진실은 제 상처만큼이나 깊고 푸른 멍자국 같았습니다. 그 사람도 사실 세상이 말하는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탈한 사람이었거든요. 동거를 시작하고 좁은 방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영석 씨는 저에게 한 번도 꺼내놓지 않았던 자기 집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상처는 저와는 또 다른 종류의 것이었죠. 저는 방치되어 외로웠다면 그 사람은 기대라는 무게에 짓눌려 숨을 못 쉬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다들 잘 나갔지. 형이랑 누나는 전교에서 노는 모범생이었거든. 부모님 시키는 대로 착착길을 가는 그런 자식들 있잖아. 근데 난 그냥 평범했어. 아니, 그 사람들 눈엔 평범한 게 아니라 모자란 거였겠지. 영석 씨의 어머니는 다정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오직 최고만을 추구하는 분이었죠. 형과 누나가 받아온 상장을 들이밀며 영석 씨를 몰아세웠고 눈만 마주치면 가시 돋친 잔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너는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냐. 내 자식 중에 너 같은 놈이 섞여 있다는 게 부끄럽다. 엄마가 아버지 몰래 나를 안아주셨지만 아버지가 계신 그 집 거실에 발을 들이는 게 도살장 끌려가는 것보다 싫더라. 그래서 무작정 짐 싸서 나왔어. 오토바이 타면 바람 소리 때문에 아버지 잔소리가 안 들렸거든. 게임 속에서는 내가 제일 잘 나가니까 거기서라도 대장 노릇하고 싶었던 것 같아.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된 저와 부모님의 기대가 무서워서 집을 뛰쳐나온 그 사람.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지옥에서 도망쳐 나와 게임이라는 쉼터에서 만난 거였습니다. 우리 이제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짓 그만하자.
남들이 뭐라 하든 우리끼리 제대로 된 집 한번 만들어 보자. 부모님이 안 만들어준 그런 따뜻한 집, 우리가 만들면 되잖아. 그 말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우리는 비싼 가구 하나 없는 방에서 시작했지만 매일 저녁 서로를 위해 따뜻한 밥을 지었습니다. 인생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부모님이 미워 길바닥을 전전하던 두 남녀가 만나 서로의 상처를 하차주며 살다 보니 어느덧 우리 마음에도 남을 품어줄 작은 여유라는 게 생기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결심한 듯 제 손을 잡았습니다. 본인을 금쪽같이 아껴주던 어머니를 찾아야겠다고 말이죠. 집을 나간 막내 아들을 찾으려 전국을 헤매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제 마음도 같이 아려왔습니다. 다시 찾아간 영석 씨 집은 예전에 그 위풍당당하던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최고만을 고집하며 자식들을 채찍질하던 아버지는 그 무거운 욕심을 다 내려놓지도 못한 채 암으로 이미 세상을 떠나신 뒤였죠. 아이고, 이게 누구야? 내 새끼, 내 강아지. 살아있었구나. 정말 살아있었어. 집 앞 골목에서 마주친 어머니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으로 영석 씨의 얼굴을 비비며 오열하셨습니다. 남편도 그 투박한 손을 잡고 아이처럼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죠.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못난 아들이라 미안해. 공부 잘하던 형과 누나는 외국으로 가버렸더군요. 멀리 타국에서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쁜 그들에게 홀로 남은 노모는 그저 가끔 걸려오는 안부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민할 것도 없이 어머니와 같이 살았습니다. 남들은 시어머니 모시는 게 고생이라지만 제게는 기회였습니다. 친엄마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싶었고 또 그분에게서 받고 싶었거든요. 어머니는 저희가 차려드린 따뜻한 밥상을 보며 매일 눈물을 훔치십니다. 아가, 공부 잘하는 자식 다 소용없더라. 다들 제 살길 찾아 떠나면 그만인 것을. 결국 내 곁을 지켜주는 건 이렇게 마음 고운 너희들 뿐이구나. 내가 참 복이 많다. 이제 저희 집엔 곰팡이 냄새 대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가득합니다. 오토바이를 타며 방황하던 막내 아들은 이제 어머니의 지팡이가 되어드리고 게임 속 세상을 헤매던 저는 현실의 부엌대기가 되어 행복한 노래를 부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번 꽉 잡아보세요. 비바람 치는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나를 안아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진짜 인생이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정답은 성적표나 통장 잔고에 있지 않더군요. 비록 시작은 버려지고 찢긴 조각들이었지만 그 조각들이 모여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가족이라는 누비이불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문제아들끼리 만났다. 끼리끼리 논다며 손가락질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좁은 방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흉터에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따뜻한 밥을 지어주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에게 오토바이 핸들 대신 제 손을 잡고 걷는 평범한 행복을 알려주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의 방에 조금씩 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그제야 제가 가야 할 길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리 순탄치만은 않죠. 잊고 살았던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버렸던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온 겁니다. 날 버리던 그 서늘한 목소리의 주인공이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수십 년 만에 마주한 엄마의 얼굴은 제가 기억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깎이고 깎여 아주 작고 초라해진 노파가 서 있더군요.
엄마는 제 손을 잡지도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고생 많았지. 정말 미안하다. 죽기 전에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서 왔다.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살 용기가 없어서 너를 놓아버렸던 거야. 정말 미안하다. 예전 같았으면 그 손을 뿌리치고 독서를 내뱉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제 모든 상처를 보듬어준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랑받아 본 사람만이 용서할 힘도 생긴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엄마를 원망하기보다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았을 그 가여운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작별을 고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저는 제 힘으로 제 행복을 찾았거든요. 저는 그 남자와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도 축복해줄 일가 친척도 많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그는 제게 약속했던 대로 제 부모이자 형제, 그리고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가끔 고단한 날이면 남편과 나란히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60대라는 나이가 되어 돌아보니 부모님이 제게 지옥을 주었던 그 시절조차 제 인생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 지옥이 있었기에 저는 온기의 소중함을 알았고 온라인이라는 의외의 통로를 통해 인생 최고의 선물인 남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방 안에 혼자 갇혀 있다고 느끼시나요? 아무리 소리쳐도 누구 하나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 외로우신가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기회를 주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외로운 누군가에게 작은 촛불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